네, 정의당 부대변인 김가영입니다. 오늘 녹색정의당 노동자 국회의원 양경규 의원의 등원 기자회견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 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인 중에 송경동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집 제목 중에 하나가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라고 하는 시집 제목인데요. 제가 오늘 첫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라는 소리를 혹시 들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진보정당 의원이 꿈꾸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서 누가 꿈꾸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제 의원직을 승계하고 오늘 첫 자리 함께 하면서 시작하다 보니 떨릴 수밖에 없고 긴장도 됩니다. 진보 정치의 조건이 더욱 어렵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의당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어서 더욱더 긴장감과 떨림이 있는 순간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앞으로 자주 대면하게 될 텐데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이고 국민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잠깐 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나 혹시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따 백브리핑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되면서 제가 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보정당의 의원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 늘 있는 의원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사람들, 삶의 그늘을 걷어내지 못하고 소외의 그늘에 갇혀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고 안간힘을 쓰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곁에 늘 있는 의원이고 싶습니다. 저기에는 양경규가 있다라는 소리를 짧은 기간이지만 내내 듣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보정당이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모두들 우리 사회의 내일을 걱정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순이 중첩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통계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되는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지가 매일 언론에 나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세수 감소와 이에 따른 재정 문제에 대해서, 경쟁하듯 심화되는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이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보수 양당의 은밀한 공모가 키워놓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의 위기를 그냥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추상적인 얘기보다 몇 가지 구체적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27일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확인하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더는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사회를 만들지 맙시다. 새로운 사회로 가는 문턱에서 또다시 은밀한 공모를 통해서 야합해서 다시 죽음이, 출근했다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양산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맙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 분연히 맞서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제가 당면한 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노란봉투법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 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단체 교섭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노동권이 유린당하지 않고 또 늘 불평등과 차별을 얘기하고 그 속에 영세 노동자들의 고통을 얘기하면서 정작 그들의 노동권을 살릴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분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세 번째,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 설을 앞두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체불임금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벌써 그러고 나서도 또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체불임금은 6천억이 증가했습니다. 말로는 엄단과 엄포를 끊임없이 넣고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노동부 장관 이정식 절대로 이 문제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는 사이에 6천억이 또 불어서 올 설 연휴에 한숨과 눈물로 보내는 노동자들을 우린 또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당면한 문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면서 그래서 2조 원이나 되는 세수를 빵꾸를 내면서 펑크를 내면서 그러면서 불과 1조 남짓한 이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말로만 얘기하는 민주당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문제를 당면한 과제로서 해결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당장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구미 옵티컬 공장과 건보 고객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투쟁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아픔에 절망하는 사람들, 그저 똑같이 자유로운 인간이기를 바라는 장애인들, 대기업의 갑질에 밀려나는 중소기업의 자영업자들, 이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바로 저곳에는 늘 양경규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보정당답지 않다. 정의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오면서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삐뚤삐뚤 날면서도 꽃송이 차지 않는 나비를 보라. 정의당인 국민 여러분께 삐뚤삐뚤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삐뚤삐뚤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날갯짓 또한 꽃송이를 찾아가는 처절한 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바로 그 아름다운 꽃송이를 찾아가는 정의당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하는 노동자 의원, 진보정당 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많은 것을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승재 의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아직 선거구가 확정이 안 돼서 많은 출마하신 분들, 그다음에 신인분들께서 지금 정치 신인분들께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 KBS 보도국장을 하시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언론미디어 총괄본부장을 하시고 이번에 평택에서 출마하시는 권혁부 씨께서 관련돼서 선거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과거 한 40여 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취재했던 추억이 떠올라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제가 지난해 77살에 적지 않은 나이로 정치를 결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이 나이에 정치를 시작한 신인은 아마 제가 최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껏 저널리스트로서의 문제의식과 삶의 경륜으로 우리 인구의 주력으로 등장한 노장년 세대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미래 세대들에게는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뒤늦게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동지적 입장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선거가 코앞인데도 선거구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선거 운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언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규탄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4월 10일 진행되는 22대 총선거가 7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름에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서 후보자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없는데 시합을 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선거구 증설과 쪼개기 지역 등의 선거구 조정 대상은 전국 253개 중에 30여 곳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인구 상한선인 27만 청 42명을 초과한 분구 대상구는 18곳이고요. 인구 하한선인 13만 5,521명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11곳이나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런 인구의 법정 상한선을 벗어난 선거구는 총선 1년 전에 조정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관위나 국회 모두가 뒷짐을 지고 무책임하게 방치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에서야 선거를 불과 넉 달 정도 앞둔 시점에 선거구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주관 헌법기관이 현행법을 위반해서 헌법 불합치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국회도 조정안을 제출받아놓고도 그 시급성을 외면한 채 선거구 조정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어서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정개특위에 이미 조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이에 불응하며 정개특위를 공전시키고 있어서 이들 조정 대상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100여 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거센 반발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국회의원의 직무 유기를 연대해서 형사 고발하자는 그런 논의까지 촉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평택 제가 예비 등록을 한
평택 선거구도 2개에서 3개구로 분구를 해야 하는데 등록한 예비 후보들이 자신들의 선거구가 어디가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려서 헌법 불합치 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선거구 미지 확정 상태는 중대한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후보자들의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 분야에서 이처럼 선거운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구속까지 가능한 게 현행 공직선거법입니다. 아울러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선거구 미확정 상태는 헌법 불합치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가 다 같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중대한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해관계나 유불리를 놓고 선거구 조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선거구 조정안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유불리를 놓고 게리맨더링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습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은미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선거제 개편 관련 입장을 정한다고 합니다. 이미 수개월, 수차례 의총에서 결론 내리지 못하고 미뤄왔던 만큼 반드시 이번에는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아직도 병립형 핵위와 연동형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민주당은 22년 7월에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를 청산하고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밀고 나갈 것을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하겠다고 협박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국민의힘과 또 같은 길을 가고 싶습니까?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선거제도만이 아닙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지냐는 것입니다. 국민과 약속을 파기하면서 그 어떤 명분도 이유도 납득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고민 중인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소수정당 진출을 더 가로막고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효과조차도 담보하지 못합니다. 대놓고 개혁하겠다는 국민의힘보다 위선적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뼈아프게 수용해야 합니다. 이번에 한 발 물러서면 다음은 2발 물러서야 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와 민주주의는 벼랑 끝으로 떨어집니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민주정당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사과와 선거법 개혁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쪽에 쓰시는 게 조금 잘 보이시긴 할 거예요. 네. 한 분은 여기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정의당 부대변인 김가영입니다. 오늘 녹색 정의당 교통공약 발표 기자회견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종민입니다. 오늘 교통 공약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무상교통 기후패스 또 교통기본권에 대한 이야기, 교통에 대한 공공화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참석하신 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허승규 녹색당 경북도당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고요. 녹색당의 기후정의위원장이신 상현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부산 중구 영도 예비후보이신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세 분이 이어서 공약을 쭉 발표를 하고요. 우리 부산시당의 김영진 위원장님께서는 요즘 근래 하고 있는 부산시당의 1만 원 기후 패스 관련된 얘기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녹색정의당의 교통 공약에 대한 발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책임지는 5대 약속, 1만 원 기후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교통, 녹색정의당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쪽 기후패스 세대 갈라치기 대신에 1만 원 기후패스 2030년 무상교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이른바 대자보 중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교통을 실현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교통정책의 핵심은 기후위기, 대기 오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 중심 사회를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즉 대자보를 중심으로 한 공공교통 사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도시든 농어촌이든 자동차가 중심된 사회입니다. 이는 시민 선택이 아닌 정책 실패의 결과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다양한 수요 관리 정책으로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교통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30년 무상교통으로 향하는 1만 원 기후패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최근 공공교통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교통비가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정부는 K패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홍보하기 불과 2달 전 수익자 부담 원칙을 외치며 교통비를 300원 인상했습니다. 비용을 먼저 올려놓고 선심 쓰듯 일부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 이용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기후 동행이 아니라 기후 배신일 따름입니다. 녹색정의당은 2030년 무상교통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인 무상교통을 달성하겠습니다. 무상교통을 위한 시작으로 전국의 지하철, 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모두를 포함하는 버스, 공공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1만 원 기후패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노인, 청소년, 장애인과 소규모 지자체는 즉시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반 시민들은 월 1만 원에 이용하는 통합정기권, 이른바 1만 원 기후패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무상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정책을 볼 때마다 그런 시혜성 정책을 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시설 특별회계 중 약 60%는 도로 건설에 쓰이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도로 추가 건설에 투입된 예산만 7조 5천억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부분적인 무상교통은 경기도 화성시, 전남도 신안군, 경상북도 청송군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탈린 등에서 완전 무상교통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마음 편히, 몸 편히 이동하는 세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현 제도는 65세 이상만, 그것도 대도시에만 이용 가능한 지하철 승차에 한정되어 있는 무임승차 제도입니다. 버스에는 적용이 안 돼서 노인들은 차마 버스를 타지 못하고 다음 역까지 걸어가는 실정입니다.
개혁신당의 정책은 기후위기 극복은커녕 세대까지 갈라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교통을 대폭 확대할 때입니다. 네, 이어서 계속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둘째, 교통기본법을 제정하고 교통에서 온실가스 배출 제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교통권은 기본적 인권입니다. 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공공재지만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영체제 하에 교통 소외계층이 증가하며 지역 격차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도 시급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분산되어 있는 교통 관련 법을 통합하는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교통기본법에 공공교통 수송 분담률 목표와 감축 목표를 명시하여 자가용을 줄이고 공공교통 중심의 사회로 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수구형 교통행정기구를 구성하여 시민, 노동자, 전문가 등이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원칙도 마련하겠습니다. 수송 부분은 세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자가용은 2,300만 대 이상으로 전체 등록 차량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전환만으로 탈화석연료, 탈탄소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자가용을 전면적으로 감축하여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확대하고 대중교통이 편한 환경을 만들어야 시민들이 편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새만금, 가덕도,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는 탄소 다배출, 생태, 파괴, 토건 개발 사업을 중단하겠습니다. 내륙에서의 항공기는 철도 대비 이동시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탄소 배출량이 77배나 많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온실가스 배출 제로와 함께 누구도 죽거나 다치지 않는 비전제로 정책을 수립하여 탈화석연료, 탈탄소에 기초한 정의로운 교통전환을 만들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규 내연 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영업용 화물차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륙 지역 등 고속철도로 대체 가능한 국내선 항공 노선은 운항을 금지하고 신규 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이용률 하위권 공항들을 대폭 통폐합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내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그린 구역을 설정하고 도심 내 차량 최고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도보,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사람을 위한 교통체계입니다. 세 번째,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이 통합된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이동수단, 노동자들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는 것이 교통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지역 버스 업체들에는 이윤만을 노린 사모펀드가 난입해 투기적 경영을 일삼고 지방정부는 준공영제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혈세로 이들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영제로 운영되는 목포시와 나주시에서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까지 2,000명 이상의 인력 감축도 발표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전국의 버스, 지하철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버스, 지하철 완전 공영제는 더 이상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제주 서귀포시와 전남 신안군, 완도군, 강원 정선, 경기 광주, 화성시가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강원 양구군은 2024년부터 완전 공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은 65세 이상 노인과 학생들을 무상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은 1,000원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여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는 물론 지하철도 완전 공영제로 확대 시행하고 교통 소외지에 공영버스와 공공철도를 확충, 신규 버스 100%를 전기버스로 의무화하겠습니다. 넷째, 자전거면 충분하다는 철학으로 생태교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전거는 도시와 지역에서 차량을 대신하는 주요한 생태교통 수단이자 생산과 폐기 과정을 제외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교통수단입니다.
국내에서는 자전거가 레저 및 스포츠 정책으로만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교통 부문에서의 녹색 전환은 전기 수소차에만 편중되어 왔고 2022년 전기 수소차 예산과 자전거 예산은 2,800배 이상이나 차이가 납니다. 현재 1.6%인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10%까지 끌어올리면 국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의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1,56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합니다. 탄소 중립 기본 계획 등의 자전거 정책을 명시하고 자전거 기본법에 2030년까지 국가 자전거 수단 분담률 목표 100%를 명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 도로와 태양광 발전을 연계한 태양광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고 자전거 수리 및 관리 인프라도 확대하여 실질적인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투자 정책은 다량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 효과도 함께 가져올 것입니다. 다섯째, 책임자 부과 원칙과 사회 연대에 기초한 재정 원칙을 수립하고 기업 교통세를 통해 전환의 재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매해 막대한 예산이 도로 건설에 쓰이고 있으며 2021년 11월 시작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는 첫 해에만 9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각종 신공항 건설에는 최대 20조 이상의 건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가의 예산이 탄소 다배출 이동수단인 자가용과 항공기 이용에만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공공교통 확충에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넘어 책임과 사회연대에 기초한 기업 교통세를 신설하겠습니다. 고용 규모에 따라 부과하는 기업 교통세로 마련한 재원은 전부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포함시키고 동시에 도로 건설에 집중된 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출을 개편하여 대중교통 강화를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 교통유발 부담금을 확충하고 상당 부분 유가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주행분 자동차세를 교통목적 교부세로 편성하여 지자체의 대중교통 확충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 1월 31일 녹색당 정의당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이자 부산 중구영도구 선거구 출마하는 김영진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정의당 후보 최초로 무상대중교통 실시를 공약했고 오늘 발표한 첫 번째 약속인 1만 원 기후패스 도입과 같은 월 1만 원 프리패스 제도입과 실현을 위해 부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6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공영제를 폐지하고 무상대중교통을 전면 도입하자고 박형준 시장에게 1대1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공공성이 앞서가는 그러한 교통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제가 1만 원 프리패스를 공약한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도 정의당의 공약에 영향을 받았는지 작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월 4만 5천 원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를 작년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부산 시민 30만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면서 가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부산을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바꾸겠다로 큰 소리를 쳤지만 그러나 결과는 빈수로가 요란하듯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유입하지도 못하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크게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산 시민에게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교통요금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동백패스는 사실상 잘못 설계된 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으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부산 시민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기후위기를 말하고 먼저 요금을 올린 후에 일부를 돌려주는 실제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너무 무기력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고령인과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부터 적시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반 시민들은 월 1만 원에 지하철, 마을버스, 버스를 이용하고 그리고 공공자전거까지 제한 없이 이용하면서
실제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녹색정의당의 공약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먼저 무상대중교통 실시하자고 말씀드릴 때 시민들이 그러면 재원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부산시가 쓰고 있는 예산에 조금만 더 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고 정치인들만 생각만 바꾸면 충분히 무상대중교통 정책은 실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부산 시민들은 그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1년 예산이 수천억입니다. 2021년 결산 기준으로 3,700억 이상이고 2022년에도 3,056억을 지원하면서 버스 업체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지금은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 또 인천에서는 또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출마하는 부산 이미 65세 고령 인구가 22%를 넘어서 인구에 대한 굉장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마하는 중구 영도구는 65세 이상이 영도구는 30.8%이고 그리고 중구는 28.8%입니다. 이미 초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있고 또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삼복도로, 고지대, 또 좁은 도로 이런 데에는 마을버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이동에 대한 평등권에 대해서 좀 대중교통 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버스 회사에게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필요로 정책, 그래서 시민이 행복한 정책이 진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시민에게 필요한 시민의 행복한 정책과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철승입니다. 한 건의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이제 대통령실이 답할 차례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이 경찰에서 국방부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으로부터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박모 행정관이 국방부 전화가 올 것을 알려져 경찰청에 전달했다라는 진술을 받아낸 것입니다. 박모 행정관이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사이의 갈등도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박모 행정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개입해 사건 이첩을 회수하도록 조율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국방부와 경찰을 조율해 사건을 회수하도록 했습니까? 박모 행정관은 누구의 지시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개입한 것입니까? 마침내 대통령실 수사 개입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수사 외압을 부인할 셈입니까? 더 이상 대통령실이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이제 대통령실이 답할 차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사인 주신 자가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죠. 이렇게. 밑에 손을 주시라니 이렇게. 네, 이렇게. 예. 아, 저 그렇군요. 사회를 보셔야 되니까.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선언문 발표 사회를 맡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시민사회 지식인연대 김효경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지식인연대 선언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선언 발표에 대한 경과 보고를 공동추진위원장인 손경식 신한대학교 석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신한대학교 손경식 교수입니다. 오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선언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대학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과 전문가들, 그리고 국가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전국의 기업인과 소상공인, 여성과 청년,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봉사자 등 모두 312분이 함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내일에 대한 희망 역시 그리 밝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말에 OECD에서 38개 회원국에 대한 2030년부터 2060년까지 30년간 중장기 나라별 GDP 성장률을 예상치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38개 회원국 중 끝에서 5번째인 33위로서 OECD 38개 회원국 평균 GDP 성장률인 1.1%에도 미치지 못하는 0.8%라는 초유의 저성장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OECD의 이러한 예상치가 틀리기를 염원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리의 하강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효율적인 것이 저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그 지역을 다시 띄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삼국시대 이래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조들은 경기 북부를 국가를 경영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 분단 이후 아쉽게도 경기 북부는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한반도의 핵심 지역으로 역할을 했던 경기 북부를 다시 뛰게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 하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끌고 갈 성장 동력은 서울 메가시티가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경기 북부를 다시 뛰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 북부를 다시 뛰게 하여 대한민국 경제 하강을 막아보자는 데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제까지 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312명이 시민사회 지식인연대를 결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촉구 선언을 계기로 경기 북부를 다시 뛰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하강을 막고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경기 북부를 다시 뛰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입니다. 오늘 이 회견 발표를 통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공감대가 들불처럼 피어나서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하강을 막을 수 있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이 늦어도 다음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출범되기를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경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선언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선언문 발표는 선언에 동참하신 시민사회 지식인연대를 대표해 이금자 경기도 여성단체 협의회장과 이명문 대진대 총장께서 낭독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선언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경기 북부는 통일신라 시대 이후 우리 민족의 발전을 이끌어온 핵심 공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기 북부에 대해 모순된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시작된 접경지역 경기 북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 규제를 씌우더니 이것도 모자라 수도권 규제, 환경 규제 등 수많은 중첩 규제에 더하여 정부 지원 배제라는 무거운 짐을 더 씌워 왔습니다. 1970년대 이후 지속된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경기 북부는 1인당 GRDP가 2,620만 원으로 한반도 중심에서 전국 최하위 낙후지역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북부의 낙후는 그곳의 문제에 끝이지 않고 국가의 성장 동력 추락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위기와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학전쟁, 경제전쟁에 맞지 않는 정책들은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이라크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 접경지역 발전이 가장 훌륭한 안보수단이자 뚫기 어려운 방패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접경지역의 첨단 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표방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출범시켰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지방정부의 동반 성장 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경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경기 북부를 다시 써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그랬듯이 잠자고 있는 경기 북부를 깨워 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성장의 무거운 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그 중요한 답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중심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다시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무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지식인연대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는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하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천명한다. 하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임을 선언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첩된 규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지식연대, 사단법인 경기도 여성단체 협의회장 이금자, 대진대학교 총장 임영문, 네, 이금자 경기도 여성단체 협의회장님과 임영문 대진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한 선언문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님을 통해 양당 지도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지식인 연대 선언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의응답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광주 동구남구가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후 피 맺힌 절규, 국민 대다수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에 대한 논평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피 맺힌 진상규명 요구를 끝내 거부할 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억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것도 부족해 비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고 정부는 신속한 배상 운운하며 유가족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고 참으로 나쁜 정권입니다. 심지어 여당 대변인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런 악마화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유가족이 배상금을 위해 한겨울 꽁꽁 아스팔트 위에서 오체 투지를 하고 15,900배를 했다는 말입니까? 특별법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법처럼 호도하는 뻔뻔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나간 가족이 밤에 싸늘한 죽음이 되었는데 왜 죽었는지 묻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왜 죽었는지 밝혀내라는 것이 대통령을 악마화하기 위한 프레임입니까? 무려 159명이 하늘의 별이 된 사회적 참사에 대해 단 한 번의 진정 어린 사과도 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의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 뻔뻔한 궤변에 분노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양심을 찾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정 어린 마음으로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매정한 대통령, 매정한 정부, 매정한 여당은 없었습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지원이 아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유가족의 피 맺힌 절규와 국회의 입법권을 매도하지 마십시오. 국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정부에 돌아갈 것은 국민의 한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진행할 분이 계시죠? 예. 진행하시고 양쪽으로 서시죠. 한쪽으로만 서지 마시고 이쪽으로 좀 모시고. 이쪽으로 가시면 것 같아요. 저쪽 좀. 예, 지금부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타임오프 촉구 기자회견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소속이고요. 지금 저는 사회를 보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사무차장 김길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진성준 의원님 인사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을 출신 진성준 의원입니다. 오늘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의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뒤따라야 할 소방 조직의 어떤 독립된 예산과 임용 등을 포함하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사실은 국가직도 또 지방직도 아닌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방본부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원들이 아직도 시도지사의 임용 권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으로 전환되기 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이죠. 예산 또한 100% 시도자치단체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방 예산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시도로 일단 배정이 되어서 소방으로 이제 재배정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방관들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이렇게 전환된 후에도 여전히 소방공무원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직도 또 지방직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예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라고 하는 이유로 교섭에 미온적입니다. 또 소방청은 실질적인 예산 권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나 근무 여건과 관련된 사실상의 협상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소방 조직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처우는 아직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중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과 안전, 보건 문제와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안전과 보건에서 가장 취약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노동자는 오히려 이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조금 더 확대 운영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방공무원은 해마다 4명 내지 5명이 위험으로 순직하고 있고 또 700여 명에 이르는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다른 직역에 비해서 더 확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 노조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일과 중에 잦은 출동, 연속된 훈련, 장시간의 대기, 이런 것으로 늘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다 마친 후에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노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조 활동에 상당한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죠. 정치권도 정당을 떠나서 이번에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소방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이니 우리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우리 국민께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성준 의원님 발언 내용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김주영 본부장의 여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지금 참석을 못했고요. 다음으로 3기 소방본부장 권영각 소방본부장의 여는 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3기 당선자 권영각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진성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소방본부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해서 타 직종과 이제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단위가 행정부 단위로 조직되어 있고 광역시도, 시군청 그리고 교육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이 제약된 법에 의해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은 행정부에 소속돼 있어서 국가직 전체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저희 소방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근로 환경에 의해서는 전국의 시도, 광역시도청에 소속되어 있어서 시도지사의 임용과 인사, 예산 모든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시도 소속으로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근로시간 면제라든가 전임을 인정받지 못해서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대다수가 이제 3조 1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조 1교대 근무 중에 하루는 근무를 하고 쉬는 날에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우리 소방 동지들의 근로 환경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출범한 지 21년 7월에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2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많은 우리 소방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노동조합 간부들이 열심히 해서 전국의 7만 소방관들의 근로 환경과 노동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 간부들이 지금 심신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소방의 안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3년 12월 11일자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법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한 면제 제도에 대한 심의 기구가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 소방공무원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노조 소방본부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범위를 확대할 때 시도 단위로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적용을 시켜서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시도에서 동료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 그리고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힘쓸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조직이 전교조입니다. 전교조는 교육청에는 전교조와 교사노조가 존재하는데
그 조직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단위가 교육청 단위이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또 똑같은 시도에 소속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들만은 여기서 예외 조항으로 빠져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안을 관심을 갖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 제도는 소방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부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김수룡 세종소방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의 세종지부장 김수룡입니다. 2022년 6월 10일 공무원 노조법에 신설된 타임오프제가 가장 필요한 조직은 소방조직이다. 공무원 노조법에 의하면 교섭 및 보건안전에 관련하여 타임오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 중 보건안전에 가장 취약한 조직은 소방조직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소방관들은 1년에 4명에서 5명의 위험순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6,900명의 공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특정직 타 직렬의 근무 형태를 비교해도 사교대제가 도입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 소방조직은 3교대제의 근무에 머물고 있다. 이것이 소방안전에 가장 취약한 조직이 소방임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타임오프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임오프 제도의 도입 취지에 전혀 맞지 않으며 보건안전에 가장 취약한 소방관들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부는 타임오프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업무의 위험도와 특성, 그리고 근무 형태 등 실질적인 요인들을 반영하여 법의 취지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법의 보장을 받은 지 이제 막 2년이 지났다. 정부 교섭대표와의 교섭이 체결된 기간이 하나 없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 노조가 출범하였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재난 현장의 긴장 속에 활동하고 교대 근무를 마친 후 피곤한 몸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소방노조 활동가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7만 소방관들과 소방노조를 대표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소방공무원이 안전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하라. 둘째, 소방공무원의 임용 형태를 고려하여 타임오프 제도를 시도 기준으로 배정하라. 셋째, 법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요인들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 2024년 1월 31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타임오프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좀 나눠가지고 이쪽으로도 몇 분 쓰시면 이쪽으로도 오세요. 그쪽으로 이쪽으로 오시죠. 예,
정의당 수석 대변인 김희서입니다. 오늘 불법 합병의 공급망 노동인권 침해까지 삼성 이재용은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먹튀 문제 해결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첫 번째 발언으로 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 국회의원의 발언이 있고요. 두 번째 발언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지회 지회장이신 최현환 지회장님 발언이 있고, 세 번째로는 금속노조 법률원장 김유정 원장님의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이신 이상섭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으로 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인사드리면서 등원 첫날이라서 기자회견을 잠깐 했었는데요. 또 뵙게 됐습니다. 한국 옵티칼 사태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멀쩡하게 다니는 직장이었고, 이 사업장은 상당한 이익을 누렸던 사업장입니다. 특히 일본 자본은 이 공장을 통해서 지난 시기 동안 6조가 넘는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한국에 낸 세금은 불과 410억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에 화재가 나고 어떤 노동자도 그 화재 때문에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화재를 빌미로 해서 직장을 폐업하고, 그리고 거기 있던 물량을 모두 다른 공장, 즉 리토 옵티칼로 옮기면서 사실상 이 공장의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용 승계도 하지 않고 물량을 모두 빼가고, 그 물량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신규로 30명을 채용하면서 오히려 이쪽에 있는 노동자들은 단 한 명도 고용 승계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옥상으로 올라갔고, 옥상에서 이 추운 날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4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물도 끊기고 단전 단수까지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만, 정말로 이 노동자들은 외국의 먹튀 자본에 의해서 그야말로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시민사회와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투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2월 5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저는 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옮겨간 공장, 그리고 모든 물량을 빼가서 여전히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는 그 공장의 납품은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에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공장의 납품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이 공장을 살려주고 있고, 먹튀 자본의 딜을 봐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합병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근간을 휘둘렀던 삼성이 또다시 외국의 먹튀 자본과 협조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당연히 이 자본인 리토 자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합니다만, 삼성 재벌, 삼성 자본도 이 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삼성은 노동자들의 준열한 책임과 심판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언론이 그동안 많은 보도를 해주셔서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특별히 삼성물산과 이
이토 자본, 옵티컬 자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노동자들이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직접 현장에서 오신 노동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께서 좋은 글을 남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지회장이신 최현한 지회장님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지회장 최현환입니다. 오늘은 박정혜, 소윤숙 동지가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 24일째입니다. 참담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한국옵티컬 하이테크에서 17년간 일했습니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는 일본 기업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공장으로 LCD 편감 필름을 만들어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불이 나자 폐업했습니다. 희한하게도 공장은 가동을 멈췄으나 납품을 받는 원청사인 삼성과 LG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토덴코가 만든 또 다른 자회사인 한국 니토옵티칼로 물량을 모두 빼돌려 대체 생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한국 니토옵티칼은 삼성과 LG에 납품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주야 2교대 근무를 할 때 회사가 바쁘다고 특근을 요청하면 주말까지 반납을 하고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는 중국 물량이 들어오면서 신규 채용을 할 당시 희망퇴직을 한 조합원들을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 당시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입사한 조합원들 앞에서 만약 회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내보내야 한다면 저부터 나가겠다고 한 게 지금 청산인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화재가 발생하자 고용 유지 노력도 하지 않고 청산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를 위해 청춘을 다 바쳤고 회사가 정상화 구도로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토사구팽이었습니다. 조합원 중 한 명은 캄캄한 안실에서 형광등 하나 두고 1시간에 900장을 검사하며 각막이 찢어져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일한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청산인은 그런 노동자를 보고 욕을 하며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는 니토덴코 사람들입니다. 조합원들은 오로지 회사를 위해 헌신한 노동자들인데 설비관리 소홀로 발생한 화재의 잿더미와 같이 정리해고를 시켜 죽음으로 내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급망 최상층에 있는 삼성은 협력사가 노동탄압 속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납품받는다면 고스란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삼성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급망에서 노동인권까지 책임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한국 니토옵티칼의 만행을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고용 유지조차 외면하고 무차별적인 노동 탄압을 일삼는
한국리트옵티컬의 행태를 시정해야 합니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11명의 노동자가 고용성계될 수 있도록 나서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원장님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절감했다, 삼성으로서의 엄격한 기준에 부족했다 등의 말을 하며 자책하였습니다. 경영권 세습이라는 사익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재용 회장이 2월 5일 날 응분의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이 자책하고 교정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바로 노조 혐오에 기초한 위장 폐업을 단행해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을 가하고 있는 일본 자본 니토덴코를 방조하는 일입니다.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컬 하이테크는 일본 회사인 니토덴코가 100% 출자한 회사입니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니토덴코가 2003년 한국옵티컬 하이테크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가져간 이익은 무려 6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던 한국옵티컬 하이테크는 재작년 10월 4일 날 화재가 발생해서 생산 설비 및 공장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회사는 화재보험금 1,300억 원까지도 챙겼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동고동락을 함께하며 희생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킨 노동자들과 함께 회사를 재건하고 생산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니토덴토는 한국옵티컬 하이테크의 업무와 물량을 자신이 100% 출자한 또 다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컬이라는 회사에 넘겨버리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신규 채용을 하게 한 다음 한국옵티컬 하이테크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위장 폐업에 의한 위법한 해고이자 해외 자본의 먹튀 행각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한국 리토 옵티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즉 삼성은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노동자들의 눈물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부품을 공급받아 이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년 만장일치로 유엔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원칙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기업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관여된 경우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또한 2018년 베트남 공장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통한 현지 노동 환경 실사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OECD 강요회의 역시 작년 6월 공급망 상층에 있는 대기업이 공급망 내 노동인권 피해 등을 조사, 해결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였습니다. 삼성이 최상위에 있는 공급망에서 유엔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과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 정면으로 규제하는 니토덴코의 위장 폐업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은 자칭 타칭 세계 초일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이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니토덴코의 위장 폐업에 대해서 책임 있게 조사를 하고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이키는 1996년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파키스탄 아동노동 착취 문제에 대해서 파키스탄 공장은 아웃소싱 공장이기에 자신의 책임은 없다라고 했다가 세계 시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분노를 샀습니다. 결국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CEO가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실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이 일본 니토덴코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금속노조는 삼성이 나이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금속노조 수석 부위원장이신 이상섭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전국 금속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것처럼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땅에 발 딛지 못하고 고공에 오른 것은 땅에 발 딛고서는 도저히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4일째 고공에서 간절히 고용성계를 바라는 두 여성 노동자가 하루빨리 안전하게 땅에 발 디딜 수 있도록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이재용은 삼성 공급망에서 벌어진 한국옵티칼 노동인권 침해에 답하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오는 5일 제1모직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벌성계를 위한 불법 합병, 회계 부정 사건을 두고 삼성 이재용에 대해 정의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초국적 경제 권력을 거머쥔 이재용의 범죄와 부도덕은 비단 불법 승계와 회계만 그치지 않는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지회 해고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오늘로 24일째다. 구미 소재 한국옵티칼 하이테크는 2022년 말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인을 청산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던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물량을 한국 니토옵티칼이 대체 생산하기 시작했다. 한국 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와 마찬가지로 일본 니토덴코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사실상 같은 회사이므로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노동자도 한국 니토 옵티칼로 고용성계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현재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 2명, 박정혜, 소현숙을 비롯한 해고 노동자 11명의 요구다. 외국인 투자 자본이 이 요구를 묵살하고 노동자를 고공으로 내몰았다. 이는 삼성 공급망 내에서 벌어진 노동인권 침해 사건이다. 국제사회에서 공급망 차원의 노동인권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OECD 강요회 역시 공급망 상층에 위치한 대기업이 공급망 내 노동인권 피해 등을 조사 해결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추가했다. 삼성이 국제 기준에 따른다면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먹튀 사태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파괴 사건이 드러나자 무노조 정책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은 노조 탄압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다. 고용성계가 마땅한데도 해고 노동자 11명의 요구를 걷어차고 있는 한국 니토옵티칼이 바로 그 기업이다. 한국 니토옵티칼의 대체 생산을 공급망 구축 자본인 삼성이 모를 리 없다.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삼성이 노조 탄압을 방조한 것을 넘어 가담했다고도 볼 수 있다. 무노조 정책 폐기는 선언에 불과했던 것인가? 삼성은 이에 답해야 한다.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구축한 공급망에서 벌어진 노동인권 탄압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합병 사건과 더불어 더 큰 사회적 비판이 이재용 회장을 향할 것이다. 2024년 1월 31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당 부대변인 박태훈입니다. 1월 31일 오전 브리핑 한 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실 무시한 무전공 확대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묻지마 무전공 확대 정책이 교육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올해에 한해서 무전공 선발 범위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거지만 교육부가 8,852억 원의 지원금을 쥐고 있는 만큼 대학 총장 77%는 무전공을 도입,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많은 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듯 무전공 확대는 이주호 장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학문의 다양성을 무너뜨리고 기초학문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2009년 자율전공학부의 대대적인 도입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더 높은 입결의 대학, 취업이 잘 되는 인기 전공으로 학생들의 발길이 몰릴 것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학 간판이 곧 신분을 결정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출신 대학과 학과에 따라 만연한 차별을 가만히 두고 무전공만 대책 없이 확대하겠다는 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전공 확대가 아니라 국공립대학교 통합 네트워크와 사립대의 국공립대 전환, 대학 무상교육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 점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정책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최민석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니 한동훈 위원장은 인면수심입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나라의 갈등을 몰아넣을 법이라는 망발을 뱉었습니다. 국민 159명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왜 갈등을 유발하는 일입니까?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벗기 위해 참사 유가족을 갈등 조장 세력으로 매도하다니 인면수심 궤변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겨울 차디찬 아스팔트에 오체 투지를 하며 유가족께서 바란 것은 오직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하나뿐입니다. 이런 유족들의 절규를 지원금을 받아내려는 몸부림으로 모욕하는 것도 부족해 갈등 조장 세력으로 매도하다니 정말 인면수심의 여당 대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당시 국무위원이었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까? 최소한의 책임조차 부정할 것이면 대체 여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사회 갈등 핑계대지 마십시오. 억지와 궤변으로 참사 앞에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는 망발에 대해 사과하고 당론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표갈 찬성을 채택하십시오. 국민께선 인면수심 정권의 본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전문가시니까.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선다윗입니다. 논평을 낭독하겠습니다. 권력 찬양의 편파적 언론인을 받아들인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편파 방송인 신동욱 씨를 영입했습니다. 신 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범으로 지칭하고 필사의 탄압을 이겨내고 세계 정치사에 드문 일대 반전 드라마를 써냈다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조선중앙TV 수준의 교원으로 대통령을 칭송했던 신동욱 씨가 국민의힘으로 간다니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탐하는 언론인의 나쁘끄러운 행태임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본분을 저버리고 권력을 찾아든 철새 같은 신동욱 씨의 모습은 동료, 후배 언론인을 부끄럽게 합니다. 편파적 언론인을 불러들이며 민심과 괴리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국민의힘의 모습도 참 딱합니다. 또한 사방으로 아첨꾼들에 둘러싸여 그들의 아첨에 취해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께서는 입에 발린 소리만 들으려는 대통령과 그런 아첨꾼에게 배지를 달아주려는 여당의 모습을 보고 권력의 말로가 다가왔음을 보고 계심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브리핑 하겠습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희세입니다.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는 발언 직후에 나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일 외교가 일본에 호구 잡혀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화는 나지만 놀랍지도 않습니다. 계속된 외교 참사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경거망동은 윤석열 정부가 판을 깔아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한답시고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면죄부를 주고 굴욕 외교로 일관한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우리 국방부가 셀프로 독도를 영토 분쟁 중인 지역으로 언급하고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를
제외하기조차 했습니다. 역사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자국민보다도 일본을 더 생각하는 모양새로 굴었으니 일본 외무상의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는 어쩌면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대일 외교 노선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굴욕 외교의 결과가 감히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떠드는 것으로 돌아오는 낙제점인데도 변화와 개선의 노력이 없다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분명한 항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고 망언을 한 외무상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것, 즉각적인 대일 굴욕 외교 노선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최민석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내다버린 류희림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탄압 심부름 센터일 뿐입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청부 기획 민원과 보복성 징계를 서슴지 않는 류희림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탄압 심부름 센터에 불과합니다.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보도한 방송사 9곳에 무더기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재판이 아직 2심 진행 중에 있는데 무슨 근거와 명분으로 징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전 국민이 바이든 XX라고 들었는데 류희림 위원장은 우리 국민들도 심의하고 징계할 셈입니까? 더욱이 류희림 방심위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이 인민재판 방송을 한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여권 위원들만 모여 비판적 방송에 보복을 하는 방심위의 행태야말로 인민재판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방심위 노조조합원의 96.8%는 류 위원장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으며 허연회, 김우석 등 여권 위원들이 편향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의 꼭두각시들이 들어앉은 지금의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탄압 심부름 센터일 뿐입니다. 정부 여당이 독식한 6대1의 기형적 구조를 무기 삼아 심의를 밀어붙여 비판적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방심위의 무리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방심위를 정상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의당 부대변인 김가영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키맨 윤관석 의원 유죄 판결, 퇴행의 구태정치 뿌리 뽑아야 합니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1심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키맨으로 불렸던 두 사람입니다. 의혹은 사실이었고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이들의 응당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당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밥값이라는 둥, 기름값이라는 둥, 범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협회장 역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협회장 역시 금권선거라는 구태 정치로 정치 혐오를 가중시킨 중범죄자입니다. 재판부의 판단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탈당이 끝이 아닙니다.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당은 이 일로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했지만 그 이후로도 민주당에서 당적 쇄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연루된 의원이 20여 명은 된다는 돈봉투 사건에 민주당은 발본색원하여 제대로 된 혁신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월 2일 송영길 전 대표의 1심 판결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엄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민주당과 돈봉투 사건 연루자들은 나락으로 떨어진 도덕 수준을 바로잡고 뼈를 깎는 쇄신에 임해야 합니다. 퇴행과 구태 정치를 뿌리 뽑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입니다. 두 개의 논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쌍특검 상정과 관련한 논평입니다. 오늘로서 쌍특검법을 제2요구한 지 26일이 지났습니다. 재표결은 고사하고 민주당이 혼장담하던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부당한 법률안을 의결했을 때 대통령이 제2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정신에 따라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입니다. 거야의 일방적 횡포 속에 절차와 내용을 모두 어긴 허점투성이인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법률을 대통령이 제2요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거야의 헌법과 법치 파괴 행위에 동조한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안에 재의결을 요구하면 국회는 지체 없이 법안의 재의결과 폐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의결을 요구받은 법률안을 즉시 상정하지 않는다면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권력 분립의 정신이고 오랜 관례였습니다. 다수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재투표에 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대통령의 국회 견제권을 형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쌍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저울질한다는 점에서 이미 쌍특검법의 불순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총선용 정쟁 유발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재표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재표결을 미루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또 청구하겠다던 권한쟁의 심판은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윤관석 의원 사건 관련한 논평입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관석 의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심 송심, 이재명 송영길 두 전직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전당대회 수사를 정치적 기획 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돈봉투 살포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8월에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것으로 민주당의 매표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매표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범죄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정치 공세를 접고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돈 봉투를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정치권의 뿌리 깊은 매표 행위를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